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집요함으로 제품을 상품으로 만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상품 전략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덕경 매니저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먼저 제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상품 전략이라는 직무, 그리고 저는 현대웨이 중에 집요함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꼽았는데요. 네, 그 제가 집요함의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미 지역 신규 XEB 시스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한덕경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XEB라고 하시면 굉장히 다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제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HEB 시스템, 그리고 순수 전기차 시스템의 BEB 시스템 등을 저희는 통칭해서 XEB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북미 지역에 또 새롭게 신규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XEB 시스템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22년 약 2년 전 이제 상품 전략 기획 직무로 입사를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뭐 배터리 그리고 모터와 관련된 EVP 시스템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신규 시스템을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데요. 저는 예전부터 뭐 되게 유명한 게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왜 좋아할까라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품 운영 그리고 전략이라는 직무를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보다 이제 뭐 경험의 깊이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과 더 가깝게 또 따끈따끈한 매니저 입장에서 오늘 얘기를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전략 중에 상품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품이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는 경쟁력과 차별성 있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흔히 이제 저희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한다고 하죠. 이제 제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재화를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걸 상품으로 만드는 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제 상품이라고 한다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재산들을 말하는데요. 저희는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품을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품 전략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바로 라인업, 신기술 신사양, 그리고 전사 상품력 경쟁력 강화, 시장별 상품 운영 전략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차를 언제 어떤 시장에 내놓을 것이냐, 라인업 전체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차에 어떤 기술 그리고 새로운 사양을 넣을 것이냐, 신기술 그리고 신사양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으로 하나의 차뿐만이 아니라 전사적인 상품력을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별로 다 똑같은 차를 내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상품 운영 전략을 검토하는 것을 바로 상품 전략 운영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략이 세워진 다음에는 기획의 단계가 있습니다. 뭐 차종별로 차량을 상품 기획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차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차를 어떤 상품성을 개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런칭, 양산까지 이제 기획 담당자들이 담당해주고 계신데요. 물론 이렇게 전략과 기획이 굉장히 맞닿아 있지만 뭐 전략과 기획을 따로 딱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상품 전략 직무는 바로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상품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래 흔히 3C라고 하는 것들 많이들 들여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여전히 이 3C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커스터머인데요. 차라고 하는 소비재는 다른 소비재들보다 이제 시장 트렌드와 환경을 매우 많이 타는 그런 소비재는 아니지만, 고객들이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예전 세대와 비교해서 어떤 차를 선호하는지 시장 트렌드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또 차급별로 수요 전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많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엄청나게 다양한 법규와 또 세제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시장에 이런 요인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컴퍼니인데요. 현대자동차의 경영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지 전사적인 목표를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은 어떤 것인지, 그 안에서 또 라인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컴페티터 경쟁사인데요. 경쟁사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뭐 어떤 기술이 새로 나왔는지, 이런 기술 동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는 현대웨이 중에 집요함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는데요. 제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상품 담당자야말로 커뮤니케이션에 진심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출근을 하시면 하루 종일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책임님 바쁘시죠? 정말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은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면서 모두 유관 부문에 연락을 많이 하시겠지만 상품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은 정말 유관 부문의 업무 연락을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기술 집약적인 재화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연구소와의 연락 당연히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R&D 쪽에서 어떤 검토가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신시스템 같은 경우에 새로운 품질이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품질 부문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글로벌 사업 그리고 국내 사업 영업을 해주시는 분들과 시장의 동향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려고 하고 있고요. 이 차에 들어가는 시스템 중에 뭐 어떤 것들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투자비는 얼마나 드는지 구매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라고 해서 이제 생산 기술이죠. 이 상품을 어느 공장에서 어떻게 언제 생산을 할 것인지, 적기에 생산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팔로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의 측면에서는 많이 연관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차량 상품을 기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부문과도 면밀하게 연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과연 시장에서 수익성이 날 것이냐, 상품성이 있냐, 재경 부문과도 많이 컨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집요함이라는 것이 꼭 고객뿐만이 아니라 카운터 파트너에게 집요해야 한다를 제가 집요함으로 꼽은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시장 변화에 집요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2년 전 입사를 할 때만 해도 이제 마치 내연기관이 곧 사라질 것처럼,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뀔 것처럼 이렇게 기사들에서 내연기관 신차는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는 말을 다양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예전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고 있고, 뭐 재검 퇴출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그렇다면 현대차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IC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풀라인업을 전체 세그먼트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전기차가 전동화가 조금 늦어져 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번 달 인베스터 데이에서 조금 관련해서 이미 언급이 나가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시스템 외에도 조금 더 발전한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에서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걸 고민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그렇다면 전기차를 그렇게 처음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차에 바라는 주요한 상품성은 무엇일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전기차 사기를 망설이는 이유를 뭘까라는 의문에서 이 시스템 검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기획한다는 것은 시장 특성 그리고 OEM 입장에서의 고민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어떤 시장에 내놓을 것이냐, 뭐 국내 시장, 북미 시장, 중국 시장 등등 현대차는 굉장히 다양한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어느 차급에서 소구하는 것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차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품성은 무엇인지, 특히 시장 특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가장 싼 가격에 이제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내고 싶지만 또 OEM 입장에서의 고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그럼 어떠한 점들을 기본적으로 맞춰야 하는지, 그렇다면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가 함께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검토하다 보면 수익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 상품성을 높일 수 있고 더 고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과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은 우려가 당연히 많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할 때는 유관 부문에서도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과연 고객에게 어떻게 소구를 할 것이고 새로운 시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도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이 앞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시장에 대한 고민이 때로는 유관 부문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시스템을 기획을 하다 보면은 유관 부문들끼리 굉장히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려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협력, 즉 협력이란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 현대자동차가 목표로 하는 것은 좋은 차를, 고객이 좋아하는 차를 시장에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시장 변화의 집요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객과 자동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차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시장조사 참관이에요. 제가 독일에 가서 직접 시장조사를 참관했던 사진인데, 현지에서 직접 고객들을 보면서 홈비짓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고객들은 우리 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고객의 환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토쇼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장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모토쇼에 참관해서 우리 차뿐만이 아니라 경쟁 차들은 어떤 동향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지, 시장에서 소구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경쟁차를 몰고 로드트립을 나가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태안에 있는 HMG 드라이빙 센터라고 있어요. 가서 직접 차를 몰면서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네,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제 이제 서랍에 붙어 있는 저희 동기들, 그리고 네, 동기들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은 동기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들과 되게 끈끈하게 지내고 있고, 이 오른쪽이 제가 2년 전에 이제 신입사원 연수에 들어왔을 때 찍었던, 아산공장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얘기는 마치겠고요. 네, 먼저 여기서 함께, 그리고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고민해 나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좀 이따가 질문 시간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상품 운영 업무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최은석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한덕경 매니저님께서 굉장히 발표를 잘해 주셔가지고 좀 더 떨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앞에 발표를 보니까 준비를 각각 했는데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게 현업에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도 제 소개와 함께 저희 직무, 그리고 제가 글로벌 시장의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외 지역의 상품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은석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16년도 7월에 입사를 했고요. 입사 이후로 계속 해외 상품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키워드를 좀 뽑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좀 뻔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업무가 굉장히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뭐 과제라든지 동아리 활동도 사실은 업무잖아요. 근데 회사 업무는 저희는 또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굉장히 좋은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발표를 잘 해주셨지만 저희 업무 자체가 모든 직무가 다 그러겠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몇 년 전에 본부에서 협업왕이라는 거를 한번 뽑아봤는데 제가 1대로 한번 된 게 있어서 자랑차 한번 이 키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다른 분들께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입사를 준비하실 때에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마음에 새기고 준비를 하신다면 저는 좀 현업에 계신 분들도 그 마음을 잘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페셜리스트라고 썼는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운이 좋게도 입사하고 나서 굉장히 한 직군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쓰려다가 아무래도 좀 표현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스페셜리스트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지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해외 상품 운영 업무 안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돌아가고 또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루할 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외 상품 운영 업무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를 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을 해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게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되게 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희 이제 입사해서 보시면 제품이라는 언어를 또 쓰기도 하고 상품이라는 언어를 이제 회사 내에서 쓰기도 하는데 어떤 게 다르냐라고 보았을 때 저는 이 고객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제조사 관점,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의 관점이라면 상품은 판매를 하는 사람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를 하는 대상인 고객에 대해서 어떠한 상품을 우리가 만들지, 어떠한 가치를 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조직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 현대자동차 핵심 가치에도 있는 고객 최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을 항상 생각하는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상품 운영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도 신차 기획 또 상품 개발 업무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그 한덕경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품 전략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거라면 저희는 이제 해외 상품이라고 들어있는 해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제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의 영업 관점에서의 그 이제 상품 업무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특정 지역을 맡는다기보다는 저희 해외 상품 운영 업무에는 일단은 국내외 해외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 뭐 그 안에 이제 본인의 업무에 따라서 지역이 좀 이렇게 갈리거나 뭐 차종 프로젝트에 따라서 좀 업무가 갈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차 기획 업무에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해외 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조직의 가장 큰 역할은 해외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제일 저희 이제 유관 부분에게 잘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저희의 업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또 이에 맞는 차량 컨셉을 기획 단계에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시장의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사양들을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품 개발 업무에 있어서는 또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또 나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수익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디자인 이제 모델 품평 단계에서는 직접 참여를 해서 해외 시장의 그 모델에 대한 의견들을 또 같이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차를 기획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해외 지역마다 또 사양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사양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가격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지역에 런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들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해외 지역의 다양한 규제나 법규들을 잘 대응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행단에서 있는 파워트레인이나 P 시스템들의 개발에 참여를 해서 해외 지역의 리퀘어먼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권역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들과 항상 창구가 되어서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외 지역과 상품과 관련된 회의도 진행을 하면서 해외 지역의 고객들의 니즈가 저희 본사 부분까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드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좀 꼽아봤고 제가 글로벌 시장의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에 대한 소개는 좀 따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일을 하면 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사진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저는 입사를 하고 나서 그 차종 기획 업무를 좀 했고요. 그 안에서 제가 맡은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스타리아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리아는 뭐 사람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벤이라든지 승합차 이렇게 좀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사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스타리아가 21년도에 런칭을 했는데 거의 전 단계에 한 4, 5년 기간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던 이유는 이 차가 해외 지역에 굉장히 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세안이라든지 이러한 신흥 시장 중심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잘 가지 않는 출장지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왼쪽에 이제 첫 번째로 보이는 사진은 이 당시에 이제 태국 출장을 갔을 때 태국 대리점에 간 건데 쇼룸에 가보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스타렉스죠. 스타렉스만 다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특성을 보니 이 뭐 인승에 따라서 관세 혜택이 달라서 태국은 당시에는 이제 그 스타렉스만 판매하는 그래서 이 스타렉스라는 차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국가였어서 담당자로서 굉장히 환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홍콩에 또 충창을 갔었는데 홍콩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스타렉스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당시엔 또 태풍이 와가지고 제가 다음날 비행기를 못 타고 하루를 더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신흥시장, 그러니까 신흥시장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은 프로젝트여가지고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차 이제 도로에 이제 스타리아가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약간 제 자식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스타리아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스타리아 프로젝트 이후에는 제가 이제 팰리세이드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만 하다가 이제 팰리세이드 담당을 해보니 팰리세이드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는 차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사진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프로빙 그라운드라고 해서 저희 이 트랙 같은 거죠. 저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트랙이 있는데 이곳에 가서 경쟁차들을 다 직접 한 10개 모델을 다 직접 타보는 그러한 출장도 경험을 했었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직접 이 차급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차를 쓰는지에 대해서 집에 직접 가서 라이프 사이클을 경험을 해보는 그러한 출장도 하면서 미국 시장에 이 팰리세이드가 팔고 있는 미드 사이즈 SUV 차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그 경험들을 이제 기획 단계에 잘 반영하고 그렇게 좀 미국 시장의 선진 시장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상품 운영 업무를 하시면 아마 이제 그 들어왔을 때의 직군 뭐 그때 이제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다양한 국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사실 그 회사에 지원하기 전에도 항상 이 글로벌 시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목적에 딱 취합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뭐 차종 프로젝트 기획 이외에도 저희는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모터쇼 같이 해외 시장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트렌드를 공부할 수 있는 모터쇼를 좀 참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가운데 사진은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에 저희 그 중남미 권역 본부가 있어서 직접 가서 중남미 권역에 있는 대리점 인원들과 다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기억이 남고요. 또 오른쪽에는 제가 그랜저 차종을 잠깐 담당을 했었을 때 중동에 저희가 그랜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런칭을 할 때 직접 상품 소개도 해보는 그러한 좀 경험도 해보면서 굉장히 글로벌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더더욱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는 여러분들과 어떠한 얘기를 더 해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왼쪽은
도착지가 아닌 출발점이라고 저는 좀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떠한 이제 직무나 회사를 지원을 할 때 이제 앞으로 내가 평생 할 일일 것 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부담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지금 있나? 평생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제 회사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일이 있고 다양한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회사 안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무를 지원을 하실 때 비단 해외 상품 운영 업무뿐만 아니더라도 이게 내가 평생 할 일일까라는 고민을 너무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막상 오시면 뭐 다른 팀들로 갈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 또 본부를 옮겨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나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맞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다면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상품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제조사이고 이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를 판매를 하는 이 상품이 결국 자동차이고 이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판매, 기획, 뭐 마케팅 모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 커리어로서도 상품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업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회사 생활하는 출발점이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서가 아닌 다 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왼쪽 사진은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조직 팀원들과 이제 달리기를 한번 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다 엄청 친하게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고 이렇게 뭐 회사 생활 이외에도 원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아마 그에 걸맞는 분들이 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 동기들인데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 시작하면 동기들이라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할 때 혼자가 아니고 내 팀이 내 편이 일단은 있는 상태에서 회사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들이 정말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또 급할 때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동기만한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상 또 오시면 동기들도 있고 또 주변에 너무 좋으신 팀원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다 같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과 동기들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Q&A 세션에 또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 또 해외 상품 운영 업무에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상용사업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성주 책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워낙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상품 업무라는 게 되게 많은 카테고리의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분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좀 얻어가는 형식으로 뒤에 상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 간략하게 하고 저의 직무, 그 다음에 저희 HBA 카테고리 중에서 시도와 발전, 또 다른 말로 하면 도전이죠. 거기에 제가 진심인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코멘트로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친환경 상용 상품의 패밀리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끝없는 도전의 아이콘이라고 스스로 말하기가 되게 부끄럽네요. 네, 최성주 책임입니다. 앞에 최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16년 7월 입사고요. 동기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이따가 커피 한잔 하는 걸로. 네, 저는 지금 상용 상품 운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2월에 저희 둘째가 태어나서
딸 둘 아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뭐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딸 둘 아빠는 금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는 동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들 기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딸들 너무 예쁘고요.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항상 집에서 충전하고 오고 있습니다. 밑에 저의 카테고리는 뭐 ENTP,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업무 분야의 최고는 바로 나. 그러니까 성격상 항상 뭔가를 하면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런 업무가 저의 상품 업무랑 좀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넣어놨는데, 사실 이런데 MBTI가 올라오면은 뭐 밈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망 선고를 내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네, 그런 뭐 집요함, 도전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품 업무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일반적인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고 런칭을 하는 프로세스를 도식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승용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신차가 나오면 신차가 나오고 나서 런칭을 한 이후에 보통 상품성 많은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상품성 개선을 하고, 그 상품성 개선을 하면은 보통 한 2년마다 한 번씩 페이스리프트가 나오죠.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 그 차량을 기반으로 또 상품성 개선을 하고 거기에 또 2년 정도 있다가 신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보통 한 2년에서 한 4년, 뭐 길면 5년 정도의 사이클로 이 페이스리프트와 후속 모델이 나오는 사이클로 간다라고 아시고 있을 거예요. 상용 같은 경우는 승용차와 다르게 이 텀이 조금 더 깁니다. 6년이 걸릴 때도 있고요, 7년이 걸릴 때도 있고, 뭐 길면 10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승용은 보다 감성적으로 고객들한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탈 때 뭐 흔히 얘기하는 승차감, 하차감, 차량의 디자인 이런 걸 많이 보시는데, 상용은 말 그대로 상업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이 얼마나 릴라이어블한지, 고장이 잘 안 나고 얼마나 잘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편의성이 좋은지, 즉 수익과 직관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하나의 차량을 기획을 할 때 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서 차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이런 상품 운영 관리 프로세스, 이게 단편적인 거라면은 전사적으로는 LRPP라고 하는 롱 레인지 프로덕트 플랜이라고 하죠. 한 10년 뒤에 이 차종은 뭐 수소 엔진을 넣는다. 10년 뒤에 요거는 수소 스택을 해서 뭐 수소 전기차를 만든다. 이런 전사적인 전략을 앞에 세워두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하는 업무는 이런 사이클 안에 실제로 시장도 조사를 하고 컨셉을 선정을 하고 모델, 그다음에 연구소 분들하고 설계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피카, 그다음에 여기서 상품성을 개선하는 런칭 프로세스 후면까지 이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상품이 관여를 한다 보시면 돼요. 앞에 두 매니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품 업무는 진짜 다양한 스펙트럼의 업무를 해야 해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들어와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뭐 다른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본인 업무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입사를 했었을 때 서비스로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판매도 해봤고 지금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상품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단언컨대 상품이 제일 많이 배워요. 다른 말은 상품에서 2년, 3년, 4년 업무를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성장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정말 좋은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라고 하면 상품만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무를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그 많은 상품 운영 업무 중에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 2년 동안 좀 공을 들였던 프로젝트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친환경 베어 샤시 사업이라고 해요. 안 그래도 상용이 승용이랑 다른데 베어 샤시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버스를 보시면은 저희 회사 차량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차량이고 실제로 왼쪽에 있는 이 차량이 일렉시티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동일한 모델로 전기 버스도 있고 수소 버스도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은 여기 보시는 이 회색이 코크라고 해요. 샤시인데 외장 샤시인데 이거를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노코크라고 합니다. 장점은 하나의 시장에서 이 차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A부터 Z까지 바퀴부터 뭐 샤시, 의장, 내장, 뭐 유리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해서 완성차를 끝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에 대해서는 한 시장에 대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 시장에 적합한 상품을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또 품질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 다 요즘엔 해외여행 워낙 많이 나가시잖아요. 해외 가보시면은 버스들이 어때요? 우리나라랑 정말 다릅니다. 뭐 당연히 레프트 LHD, RHD라고 하는데 운전석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 위치도 다를 거고 보시면은 유럽에 있는 차량들은 이 손잡이가 더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동남아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 모노코크를 하나로 만들게 되면은 이런 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시작한 게 베어 샤시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베어 샤시는 뭐냐면은 차량 아래에 이게 이제 러닝 모듈과 이 밑에 있는 철판, 이 샤시를 구성을 하는 그 상품 자체를 베어 샤시입니다. 완성차가 아니라 위에 껍데기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베어 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드냐? RHD로 베어 샤시를 만들면 RHD에 요 베어 샤시가 통용되는 시장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되게 착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다행히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어요. 또 대우자동차도 있고 다른 자동차가 있잖아요. 이런 자동차 완성차가 있다면은 이 완성차를 A부터 Z까지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를 가면 그 나라들은 완성차 제조하는 업체가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차를 어떻게 만드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고차를 그대로 들여오는 방법, 아니면 부품 단위로 해서 뭐 CKD라든지 이런 단위로 해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런 상용차 같은 경우는 베어 샤시를 수입을 해서 바디 빌딩을 해서 완성차를 만드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중고차는 싸다는 장점이 있고 이런 게 있겠지만 CKD 수준으로 넘어가면은 공장이 필요해요. 라인을 깔아서 이걸 부품을 조립을 하고 현지에서 데킹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돈과 상당히 많은 이제 큰 면적의 공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볼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베어 샤시에 되어 있는 차량을 수입을 해서 현재 있는 업체를 통해서 바디 빌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차량이 실제로 거기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나오는 이런 차종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높이가 중문과 여기 안 보실 수 있어서 중문과 후문이 아래에서 답단고라고 하죠. 플랫폼 높이가 1.1m예요. 우리는 이제 저상 차량 이런 거는 답단고가 330mm예요. 근데 왜 1.1m냐? 걔네들은 이제 BRT라고 하는 버스 래피드 트랜시션이라고 하죠. 중앙 차로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게 만들어져서 그 차로에 들어가려면은 이 플랫폼이 1.1m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노코크로는 들어갈 수 없고 베어 샤시로 해서 현지에 대한 시장을 잘 알고 있는 바디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차량을 만듭니다. 근데 그 업무를 상품에서는 전체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실제로 본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사진을 좀 표현을 해봤는데 플릿 업체라고 합니다. 플릿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선단이나 군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군대 용어로서는 뭐 바다 같은데 나가는 그 함대 있죠. 함대들이 여럿으로 나가는 걸 플릿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플리트 업체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실제 버스 운영 회사, 뭐 다모아 자동차 이런 회사들은 그 회사 하나에 200대, 300대 많으면 1000대의 버스를 운영을 하죠. 그 버스 플릿 업체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마야살이라고 하는 플릿 업체에 방문을 해서 현지 사장님 그리고 뭐 상품을 관리하는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고 한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면 당신들이 우리 차량을 구매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현재 목소리를 듣습니다. 뭐 물론 구글링이라든지 데스크 리서치를 해서 받는 것도 있는데 그건 정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데스크 리서치를 하는 정보보다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실제 받았던 피드백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인도네시아의 전기 버스는 지금 2030년까지 전량을 전기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디젤 차량을 대표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300km AR, 그러니까 All Electric Range라 그래가지고 전기로만 달릴 수 있는 거리가 300km는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 듣는 건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구매를 하면은 구매 보조금을 주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버스를 운행하는데 구매 보조금이 없습니다. 단 매일매일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데 킬로미터, 그 주행을 하는 킬로미터당 드라이빙 마일리지로 해서 그 운영 서비스를 줍니다. 그런데 그게 나라에서 주는 게 하루에 250km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지에서 버스 라인을 운영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최소 버스 라인은 250km를 운영을 해야지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전부 다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00km를 주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변경을 하거나 카파시티를 늘리거나 해가지고 현지 시장에 맞는 차량을 만들어야죠.
자,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구소 분들하고 같이 샤시를 개발을 합니다. 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뭐 넣고 배터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브릿지를 어떻게 깔고, 베어 샤시는 말 그대로 완성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컴포넌트를 어디에 쌓을지까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3D로 어느 정도의 차량이 개발이 되면은 실제 이 차량을, 이 베어 샤시를 가지고 바디 빌딩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실제 있는 업체고 이름은 락사나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 저희 뭐 상무님들, 전무님들 모시고 가지고 업체를 답사를 합니다. 이 회사가 어떤 차량을 만들고 있고, 이 차량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이 차량이 얘네 업체가 만드는 차량의 퀄리티는 어떻고, 그걸 다 조사를 해요. 해가지고 괜찮을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찾을지, 그렇게 해서 한 4-5군데를 선정해보고 방문해보고 또 회의도 해보고 해가지고 선정을 한 업체고요. 그리고 실제 이 업체를 가서 현지에 있는 사양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나라는 버스라든지 트럭 사양이 달라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해치라고 하죠. 가끔씩 이제 공기를 정화할 때, 환기를 할 때도 쓰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emergency exit로서 쓰기 때문에 이 해치의 높이가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이게 연구소 분들 2분이고요, 전자제어 개발팀에 있고 패키지에 있는 분들인데 모시고 갑니다. 가지고 해치도 열고 줄자 가지고 재보고, 그게 우리 차량에 맞는지, 우리 바디 디자인에 맞는지, 상대방이 만들고 있는 바디에는 이게 피팅하는지, 그런 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차가 나와요. 이건 이제 파일럿카라고 하는데, 처음에 차량을 만들고 나서 시작에 대해서 이런 컨셉으로 차량을 만들면 되겠습니다라고 일단 조립을 해봅니다. 그럼 당연히 파일럿카기 때문에 품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드는 차량이고 바디랑도 호환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만들고 나서 실제 제가 간트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3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평일에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테스트를 하고 평가를 하고 개선 항목을 도출을 하고, 이 모든 거를 상품 업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피카를 제작을 하죠. 이렇게 해서 시작차가 개발이 되고 이제 모든 그 테스트가 끝나면은 이제 프로토타입, 거의 완성차에 준하는 프로토타입이 나옵니다. 여기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토타입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테스팅을 해보고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저희가 만든 12m 프로토타입 차량이에요.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로드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속성도 좋고 차량에 대한 퀄리티도 좋아서 현지에서 많이 놀라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품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그렇다면 시도와 발전이라는 카테고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전의 진심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해요. 제가 세상에서 2번째로 존경하는 우리 왕 회장님, 저희 내부에서는 왕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정지용 회장님인데 제일 존경하는 분은 당연히 아버지죠. 이분이 이제 되게 유명한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임자 해봤어? 되게 유명한 이제 얘기예요.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오잖아요.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업무를 해봐요. 특히 상품 업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해보다 보면은 계속 브레이크가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이거 왜 해? 이걸 굳이 왜 해야 돼? 왜 나서서 이런 일을 해? 그건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또 저걸 해보려고 하면 저래서 안 돼. 안 된다는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고 수천 가지가 있어. 근데 웃긴 거는 해보기는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해봤다고 하는 사람조차 A부터 Z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대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많진 않아요. 솔직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루틴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거를 하자고 하면 귀찮죠. 하기도 싫고,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해보면은 달라집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서비스에 있었을 때 했던 비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승용에서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추석이잖아요. 보면 한가위 비포 서비스에서 귀성길에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블루엔즈라든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실제로 요거를 차량을 점검을 해줘요.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차량이 고장나기 전에 점검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해서 비포 서비스라고 칭해요. 근데 상용차 같은 경우는 비포 서비스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왜 비포 서비스를 안 했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용차 부품은 승용차 부품보다도 더 부피도 크고 비싸고, 굳이 이거를 비포 서비스를 해주면 나중에 블루 핸즈들에 대한 수익은 또 어떡할 거냐, 이런 되게 디스들이 많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컨셉을 잡고 한 가지 했던 게, 자, 이왕 우리가 상용차를 판매를 하기로 했으면은 조선 팔도의 동서남북 최끝단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제주도도 가고 백령도도 가고 울릉도도 갑니다. 3시간 반, 4시간을 배를 타고 부품들을 가져가서 비포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 왜 왔지? 라고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은 이장님들이 버선발로 오세요. 오셨냐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셔가지고 부품도 갈아드리고 뭐 리콜 항목 있으면 리콜 항목도 다 대응해드리고. 근데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안일하게 그냥 비포 서비스 해드리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백령도에서 만약에 내가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차량에 고장이 났어. 그럼 이거를 백령도에는 블루엔즈가 없어요. 인천까지 나가야 돼. 그러면 차를 배에 싣고 나갔다 왕복하는 그 배상만 300만 원이에요. 근데 상용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상업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차를 못 쓰는 것 자체도 돈을 잃는데 내가 차량을 고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쓰고 거기다가 부품 수리비까지 더 내면은 거의 뭐 1,000만 원 돈이 깨지기도 하죠. 그럼 그 사람이 다음번에 현대자동차 차량을 살까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련의 부품들 실제로 가기 전에 전화를 돌려서 차량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관련된 부품을 다 가져가서 현지에서 조치를 해드립니다. 특히 백령도는 저희 군부대도 있죠. 가가지고 하면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이제 거의 정례화돼서 매년마다 실시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럽. 여러분들이 되게 신기하겠지만 현대자동차는 많은 곳에 차량을 팔고 있는데 현대 상용차, 특히 버스나 트럭은 유럽에서 판매를 한 게 특히 버스는 과거에 이력이 없었습니다. 유럽이 법규도 훨씬 더 까다롭고 저희는 모노코크라 그랬잖아요. 차량 자체가 11m예요. 근데 유럽은 가보시면 12m가 최소고 도어도 3개 달려 있고 뭐 굴절 버스라고 해가지고 18m짜리 버스도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소전기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전기 버스를 만들었는데 왜 선진 시장에 이걸 안 내놓지?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법규 인증도 안 돼. 그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제가 대리점하고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 대리점 대표예요.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정규 인증 아니고도 차량을 팔 수 있더라. 정규 인증 아니고 있는데 보니까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홈올로게이션이 있고 홈올로게이션 인증이라고 합니다. 또 익셉셔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유럽에 대한 법규를 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내고를 하고 그 인증을 해주는 기관하고 어떤 방법을 통하면은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스트리아에는 저희 수소전기 버스 2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POC라고 하죠. Proof of Concept이라고 하는데 컨셉을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2년 정도 지나서 오케이 사인 떨어져서 지금은 유럽을 향한 버스 배어 샤시를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도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배어 샤시 차량도 배어 샤시라는 사업 자체가 원래 연구소분들은 좀 부정적이시죠. 왜냐하면은 내가 만든 차량이 아니에요. 근데 바디가 올라가서 차량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 A부터 Z까지 모노코크로 만든다면은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설계하는 건 내가 책임지면 돼. 근데 샤시를 만들어서 바디를 만들어서 다른 업체가 만든 건데 그럼 이거는 품질 이슈는 누가 관리할 것이며 내가 이걸 책임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시도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 그래서 RHD로 차량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팔아보자 해가지고 저희 1호 버스가 나온 겁니다. 12m, 8m 올해 나왔고요. 아마 올해 말부터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도전을 하고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한 분이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찰리 먼거가 이런 되게 많은 어록을 남기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Opportunity comes to the prepared min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모든 도전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도전을 의미 있는 열매로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일단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세션이 있는 거를 알아보셨고 오셔서 감사하게도 경청을 해주고 계시죠. 저희 회사는 들어오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도전 그리고 상당히 많은 발전 그리고 교육 여러 가지의 기회가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